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안보 경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 안보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근데 얼굴이 훨씬 좋아지신 네, 것 같아요. 환해지셨어요. 네, 건강 괜찮으십니까? 예. 좀 뭐 허리 수술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네. 좀 많이 회복됐습니다. 네, 예. 안 다행입니다. 그래도 얼굴은 굉장히 좋아 보이십니다. 네. 얼굴만 좋아 보이네. 네, 우선 어제 그 따끈따끈한 어제 대정부 질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야당 의원께서 국군의 정신적 뿌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장관께서는 조선 경비대 사관학교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국군의 정신적 뿌리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야당 의원은 신흥무관학교라고 하고 장관께서는 이제 우리 해방 이후에 조선경비대 사관학교, 나중에는 결국 육군사관학교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저는 두 분 다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국군의 이제 정신적 뿌리는 한두 개가 아니고요. 아, 그렇죠. 우리 5천년 민족사에 거의 900여의 외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계속 개성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적 뿌리나 개성은 모든 걸 포괄하는데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육군사관학교는 어디부터 출발했느냐, 뿌리라는 표현부터 출발했느냐, 뭐 법적으로는 조선경비대 사관학교다. 그러나 신흥무관학교에 그 정신도 이어간다 말씀드리고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냥 혼돈하지 않도록 육군사관학교를 화랑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화랑대 있죠. 네.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 네, 화랑 정신을 이어간다고 네. 이승만 대통령께서 육사의 대표적인 요즘 같으면 시그니처 브랜드를 화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사 안에 다양한 생도들이 배우고 그다음에 잠자고 이런 곳에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요. 예.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오인의 흉상이 문제가 됐던 그렇죠. 충무관이라고 충무. 하는 네. 생도들이 이제 그거는 강의를 받는 곳이에요. 네, 그렇죠. 충무관은 뭐 이수신 장군의 충무관. 상징 다 아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관창체육관이 있고요. 한창. 예, 그것도 화랑이네요. 예, 서예관이라고 서예 유성룡 서예 홀. 유성룡. 서예관이 체육관이에요. 네. 흥무관이라고 교수님들이 연구실이 있어요. 네. 이건 김유신의 호가 흥무입니다. 흥무 김유신. 을지문덕을 기리는 을지강당이 있고요. 을지. 예, 이강관은 조선 초기의 무신 이천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천. 과학기술을 해가지고 그렇죠. 무기를 예. 만드신 거예요. 이강관은 생도들 중에서 자연과학, 무기시험 이런 시험실입니다. 네. 그다음 인헌관이 또 있어요. 인헌관. 예, 강감찬의 시호입니다. 장군. 고려시대. 그렇군요. 강감찬. 강감찬. 그다음 이제 생도들이 잠자고 있는 네. 숙소를 중대라고 그러는데 예. 8개 소위 말해 기숙동이 있어요. 네, 네. 그걸 중대라고 하는데 광개토 중대, 강제구 제구 중대, 을지 중대, 이건 진흥왕을 기리는 겁니다. 네. 무열 중대, 유신 중대, 관창 중대, 문무 중대 이렇게 아하. 삼국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자기의 어떤 이념적 성향이나 특정 정치적 성향 때문에 뿌리냐? 이거는 너무 편협된 질문이다. 그러니까 역사 안에는 다양한 뿌리가 다 있군요. 그렇죠. 그럼 일중대 만일 상한생도한테 네. 생도는 그 정신적 뿌리가 뿌리가 어디예요? 어디야? 그러면 광개토 대왕입니다. 이야기 광개토. 잘하지 않겠어요? 예, 예. 광개토는 고려인데 고구려. 그다음에 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중대 유신 중대는 김유신 장군이 제 김유신이다. 뿌리입니다. 그럼 김유신 장군하고 신라고 뭐 당대에 안 사라졌지만 네. 고구려 신라가 싸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5천년 역사 중에서 이런 것들 다 수용한다. 단지 네.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독립투쟁이 좌익과 이렇게 공산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 세력은 북한으로 갔고 네. 자유민주주의를 하던 세력은 우리로 왔습니다. 그런데 철기 이범석 장군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어요. 네. 초대 국방부 장관을 하면서 오늘날 국군의 정신적 뿌리를 다 만드신 분이거든요. 정훈병과도 만들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봤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는 걸 하면 아무리 독립이나 광복군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산주의나 북한 쪽에 기여한 사람들은 우리가 네. 배제해야 된다. 더구나 그것이 학문적 영역이나 다른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민간 지역의 민간 사회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적과 싸워야 되는 육군이나 우리 네. 군에 육군사관학교나 우리 군에 이런 걸 용인할 수는 없다는 점을 네.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였던 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관해서도 이제 가장 먼저 좀 네, 당위성을 네, 네. 제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국정감사 때 네.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셨는데 공산당 이력에 있어서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한 점이 있잖아요. 근데 의원님께서는 뼛속까지 빨간 공산당원으로 볼셰비키였다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그 증거까지 좀 공개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2년도에 홍범도 장군을 네. 당시 이제 박정희 네. 국가재건 최고의장이 모셨을 때는 홍범도란 분이 독립투사로서의 아이덴티티만 알려졌어요. 예. 근데 91년 10월 25일 날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 한소속이는 그 1년 전에 됐습니다만 많은 문헌이 공개되고 특히 네. 93년도에 네. 여러 가지 문헌이 공개되면서 1920년 봉오동 청산리 전투 이후에 네. 바로 이듬해 1921년 6월에 있었던 자유시 참변으로부터 네. 그 뒤로 쭉 이어지는 볼셰비키 홍범도의 생애가 문서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홍범도 장군은 두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립투사, 네. 하나는 볼셰비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네.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독립투사의 아이덴티티를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네. 독립기관은 모시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나 볼셰비키 아이덴티티는 적어도 군에는 맞지 않다. 더구나 육사에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내용을 좀 왜곡을 시키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의 독립투사의 아이덴티티를 부정하고 또 나아가서 네. 항일 독립무장운동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볼셰비키 홍범도에 대해서는 숨기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옳지 못한 태도다. 둘 가지 아이덴티티를 놓고 네. 그 학교, 그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끔 선양할 때는 선양하고 선양을 하지 못할 곳에서는 좀 제외시키는 이런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닌가. 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홍범도 흉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신 적은 없어요. 예. 근데 뭐 주변에 측근들한테는 이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는 홍 장군 흉상이 육사에 있는 게 과연 적절한지 그거에 대한 뭐 좀 여러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 취지로 얘기하셨는데 이 윤 대통령도 그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건지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윤 대통령한테 뭐 건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께 직접 건의할 그건 아니고요. 네. 저는 대통령께서도 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8.15 경축사에서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를 만드는 게 과정이었다. 네. 우리가 힘써서 정말 많은 희생을 치르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랬던 게 선열들이 네. 왕정을 복구하기 위한 게 아니었고 네. 공산국가를 만드는 것도 더구도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공산국가를 만들고자 해서 독립운동을 한 분들은 북한에 있습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던 분들은 독립투사 우린 왔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결과를 보십시오. 어떤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추진했던 그 결과와 네. 북한이라고 하는 지옥과 네. 대한민국이라는 풍요의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운동, 광복군 다 좋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하는 게 맞다. 이게 뭐 전 8.15 경축사에 밝힌 대통령 네. 말씀이라고 보고 네. 그런 측면에서 홍범도 장군을 보면 그래도 우리는 북한에 비해서 많이 양보한 겁니다. 네. 홍범도 장군의 독립투사로서는 독립기관을 모시지만 최소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피를 흘렸던 네. 그 산실인 육군사관학교에서 네. 그분을 모시는 건 네. 적절치 못하다. 예. 뭐 이런 근데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여권 내부에서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오히려 마이너스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목소리도 사실인데 여기서 참 우리가 한번 되짚고 생각해야 될 게 예. 당장 이제 뭐 저도 당의 국회의원이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옳다 그러다고 할 것보다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제시를 해서 네. 우리 뭐 보시는 시청자나 국민들에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가 우리 배소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년에 당장 총선인데 네. 이념 논쟁, 역사 논쟁은 네. 헤게모니가 소위 좌파지 영역이 있다. 우리가 여기 이겨서
여기를 제기를 해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나는 지극히 실용적, 네. 정치적 실용적 접근, 네. 뭐 그것도 충분히 저는 하나 가능하다고 예. 보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근본적인 근본에 관련된 문제예요. 네. 사실 이념이나 역사는 우리 쪽 정사가 맞는 겁니다. 다시 검증이 네. 된 거예요. 그런데 저쪽은 집요하게 100년의 역사를 바꾸겠다고 그렇죠. 좌파적 지금까지. 상한에서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싸움을 너무 피해왔어요. 아, 안 100년 된다. 전쟁을 피해왔다. 피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지형이 됐냐면 마치 이런 겁니다. 북한하고 남한을 우리 대한민국을 비교해도 좋고 저쪽 좌측하고 비교해도 좋습니다. 우리 쪽이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객관적 사실. 그렇죠. 북한에 비해서. 네. 그런데 우리는 돈은 많은데 나쁜 아빠가 어느 세대에 있고 북한은 물론 추종하는 그 세력도 포함하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착한 아빠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좋은 아빠고 부자 아빠입니다. 좋으면서 부자 아빠입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 개념에서 양보를 하고 예. 야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뭐 잘 사는 거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인간은 꼭 풍요에 의해서만 정신이 지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빈라덴 같은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엄청난 부호인데 왜 부자죠. 테러리스트가 됩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인 측면에서 뭐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건 네. 몰랐지만 적어도 이 싸움에서 우리가 됐다고 하는 것이 옳으냐는 것은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두 가지 논점은 한번 좀 깊게 우리가 우리 청하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되게 성향상 네. 저는 후자에 조금 무게를 두는 편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해창 후보하고 노무현 후보하고 했을 때 대선 때 네. 2002년이죠. 그때 효선이 미선이 사건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뒤 결과가 다 밝혀졌죠. 정말 그 여정생의 죽음은 안타깝고 우리가 네. 가슴이 아프지만 미군이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여론이 불리하다고 이해창 후보가 촛불 집회에 달려갔는데 선거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다음에 2019년 제가 전역을 하고 야인으로 있을 때 네. 그때 황교안 우리 자유한국당 네. 대표 있을 때 예. 그때 소위 축창과 친일 논쟁이 한참 있었습니다. 아. 근데 거기에서 너무 그 말이 안 되는 아니 뭐 일본이 잘못된 거 당연히 비판해야죠. 근데 완전히 상황과 벗어난 것을 우리 자유한국당도 전체로 당협별로 플랜카드를 건다. 그럼 왜 그때 이제 자문단이 모여서 물론 뭐 저희는 정치적 책임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하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저렇게 주장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친일 논쟁이니까 무조건 불리하니까 우리도 반일로 올라타야 돼요. 네. 그래서 결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네네. 대해서는 네. 우리 이제 보수 쪽에서도 한번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길게 대답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근데 네. 이 결국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념이 중요하다 했는데 예. 이게 오해 소지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이념 논쟁의 전쟁의 시작은 좌파 쪽에서 그리고 야권 쪽에서 시작한 거예요. 저기서 계속 그 이념 논쟁을 갖고 자기들을 정당화시키려고 역사적 우리가 정당한 세력이다라고 하려고 그랬고 이해찬 대표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통파다 했는데 사실 그 싸움에서 밀려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갑자기 대통령 이념이 중요하다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갑자기 왜 지금 이념이야? 라고 사실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근데 네. 그 부분은 뭔가 저쪽이 시작한 싸움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받아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하는데 그냥 이념하니까 갑자기 지금 와서 왜 이념 싸움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네, 같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 뭐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준이야 그 라인이 없어서 제가 대화는 못했는데 예. 그 연찬에 저도 있었고요. 네. 그 대통령은 이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는 그 이념이라고 저희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네. 과거식 표현인데 요새는 가치라는 표현을 주로 말했어요. 네네. 예, 이념이 됐든 가치가 됐든 이게 실용과 상관없다. 지금 이념이 무슨 상관이냐.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네. 되지. 근데 사실은 이념 또는 가치에 의해서 잘 살고 못 살고가 결정됩니다. 남북한을 보시면 알겠고요. 그렇죠. 네. 과거에 그 냉전 때 구소련과 미국 우리 자유진영을 보면 알고 지금 세계에서 좀 잘 산다는 나라 중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렇죠. 아마 우리가 실용하는데 사실은 그 실용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확고한 가치의 기반을 뒀을 때 실용이 빛을 네, 발한다라는 그 맞습니다. 말씀을 하고 네. 싶었던 거고 네. 한 가지를 더 최근에 이제 쭉 보면 네.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전후의 세계를 크게 3등분을 많이 굳이 한다면 미소 냉전 시대 그리고 탈냉전 시대 30여년 그리고 이제 점차 10년 전부터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점차 냉전, 패권 전쟁을 이어가면서 특히 지난해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제 신냉전 구도로 가는 돌이킬 수 없는 가는데 네. 그게 이번에 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그렇고 나토 회의도 그렇고 뭐 다 보면 늘 가치를 내세웁니다. 그렇죠. 가치 중심. 좀 이 소리는 중요해요. 지난 탈냉전 시대 때는 가치, 이념 이런 게 중립외교, 국익외교, 네. 전략적 모호성 이 시대가 저물어들고 과거의 이데올로기라는 표현이 좀 포괄적으로 가치라는 밸류라고 하는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이 시대적 상황도 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안보라는 말은 최근에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없었어요. 뭐냐? 이념을 그러니까 가치를 같이 하는 나라끼리 공급망을 재편한다. 그래 안정적인 처음에는 조금 공급망이 폭이 좀 좁아지다 보니까 비용이 좀 들기는 하는데 네. 결국은 이게 안정적이고 이게 안착이 되면 탈냉전 시대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 대통령 말씀이 본질적인 분야가 지금 최근에 국제사회의 흐름에 두 가지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념이란 단어보다는 공통의 가치 이런 예. 거를 어떤 인류 보편의 가치 이러면 사실 자유, 인권, 민주 그렇죠. 얼마나 좋은 가치예요. 그러다 거기에 대비해서 북한식이나 공산주의식 가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못해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드네요. 이제 탈냉전 이후 그다음에 좌파들의 집요한 어떤 100년 전쟁에 가까운 그러니까요. 역사 인용에서 이데올로기 이념이란 단어가 네. 굉장히 과거에 칙칙하고 네. 잘못된 거로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가치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그러나 그게 그 단어이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 지금 흉상 이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흉상을 이정하는 것을 두고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의원님께서는 국군의 뿌리를 흔든 것은 바로 당신이었다 네. 이렇게 또 발언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이 모든 논란의 원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죠. 그리고 8월 28일 날 한 네. 100일 정도 되는 시점에 국방부 초동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특이한 지시를 해요. 역대 우리 군 출신 대통령이 한 세 분이 계셔 30년 네. 했는데 그분들도 육사 교과과정 개편은 지시한 적도 없고 그렇죠. 뭐 생도들이 뭘 배우는지까지 신경 쓸 만큼 국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딱 찍어서 이야기해요. 그렇죠. 홍범도 등 독립군, 광복군. 근데 홍범도 장군은 참고적으로 광복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독립군이죠. 그러니까 독립군의 상징은 홍범도, 네. 광복군의 상징은 김원봉. 그렇죠.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교육을 하라는 지시에 그게 의해서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뿌리라고 하면서 뿌리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공산주의자 또는 북한 정권에 했던 사람을 뿌리로 만들어라. 네. 그러니까 국군의 뿌리를 빨갛게 만들라고 지시하는 건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육사 교과과정 TF가 만들어져요. 네. 네. 그러니까 요 1년 동안 나온 결과가 자 6.25 전쟁사, 없었죠. 북한 이해, 네. 그다음에 군사 전략.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 필수과목 다 북한이 없어서요. 네, 북한이 어떤 나라고 어떻다 하는 것들을 안 가르치면 홍범도 또 특히 김원봉에 대한 적개감이 생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들이 일으켰던 전쟁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안 배우는 게 됩니다. 주적을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그다음에 군사 전략은 뭐냐? 생도들이 다시 이제 미래의 군 지도자가 되니까요. 네. 다시 6.25 전쟁처럼 북한이 침략을 해오면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그 기본을 배우는 거잖아요. 네. 이 세 과목이 필수로 네.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어서 70%의 생도들이 교육을 못 받는다면 그 70%를 위해서 왜 세금을 냅니까? 공부시키는데 그렇게 만들고 예. 그 다음에 2018년에 홍범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건 참 지청천 장군이나 김자진 장군이나 철기 이범석 이회영 선생은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끼워넣기 비슷하게 홍범도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홍범도를 위한 끼워넣기였다. 왜냐 홍범도 등에 해당되니까 예. 등이니까. 등의 내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걸 넣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김원봉을 또 국군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뿌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하게 국군의 뿌리를 빨갛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항일 무장 투쟁을 정리하니까 네. 총뿌리를 남쪽으로 들이대라. 조금 있으면 김일성도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했습니다. 보천보 전투의 영웅 김일성은 이거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가 되면 김일성도 당연 김일성 장군도 김일성도 끼어들어야죠. 끼어들어야죠. 거기다 흉상 하나 세우겠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원래 본가가 전주 어디야 전주 김씨가 무슨 김씨죠? 하여튼 그 김씨인데 그 네. 고향에서는 족보를 네. 또 뭐 이렇게 또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희한하게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걸핏하면 그 사람들 이름을 내밀어요. 신영복도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신영복도 보한테 했죠.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 베트남이 네. 공산화 통일을 완성했을 때 네. 희열을 느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사람들은 이제 기억에 좀 국민들은 희미해질지 모르겠는데 2019년 현충일 날 네.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는 그 해에 네. 그 천안함 연평도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유가족들을 모신 거기에 그 김정은이하고 악수하는 큰 악수하는 그 사진에서 사진. 그때 유족들이 막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네. 막 뭐지 가슴에. 체할 뻔했다 그러잖아요. 체할 아 뻔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단지 뭐 어떤 북한을 대하는데 좀 북한이 아무리 좀 도발을 하고 못된 짓을 하더라도 그래도 대화의 끈을 상대니까? 소위 미국에서 말하는 관여 인게이지먼트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정책의 출발이었다면 제가 그 정책은 찬성을 안 해도 이해가 되는데 그 벗어난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약간은 너무 북한에 대한 이해가 심해져서 이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북한이 심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계속 북한 오로지 북한이고 북한 쪽 인사는 무조건 이해를 해줄 수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우리 쪽 인사들은 아니라 그러고 네. 그 이분이 도대체 뭔 생각을 갖고 있나. 아무리 북한에서 아버지가 내려왔다고 하지만 뭔가 이상한 뭔가 그분 마음속에는 북한을 향한 동경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지난해 국감 전에 제가 육사로부터 자료를 교과과정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조선일보에 이렇게 크게 신문이 나고요. 그때 이제 국감에서 제기를 한 게 김원봉은 육사에 숭상이 없으니까 육사에 대한 교과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교과과정 다 지원이치를 해야 되고 홍범도 동상은 같이 돌았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 동상은 적절한 시설로 모셔라. 나머지 내부는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 뭐 그 논란인데 그 전에 정일성 논란이 굉장히 컸어요. 사실은 이게 이 정일성에 대해서 사실은 야권 일부에서도 또 5.18 단체들까지도 이거는 부적절하다. 왜? 아니 이분이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공산주의자의 중국 그렇죠. 귀한 사람에 6.25 때 응원단장한 사람인데 중공군한테 독려하면서 앞으로 돌격 앞으로 했던 사람을 왜 위인하고 영웅하고 미화하느냐.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커졌는데 정일성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일성 문제는 뭐 지금 방금 우리 이제 배승규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이제 참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홍범도 장군 같은 직접 6.25 남침에 사이면 돌아가셨죠. 그런 분들은 군 시설에는 모시기 적격치는 못하잖아요. 우리 군이 정체성이 있고 북한과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에 선양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독립투사 중에서 6.25 전쟁에 일으켰던 사람분들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을 대는 공공시설에는 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정률성에 해당되는 네. 거고요. 그런데 굳이 개인들이 사비를 내서 학문을 한다든지 또는 그 집안에서 자기들이 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용인을 하되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들을 기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광주시가 그 어마어마한 예산들하고 거리를 만들고 무슨 동요제를 가요제, 동요제, 뭐 생가를 복원하고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네네. 안 그래도 할 사람들 많은데. 네네. 그리고 네. 이 정일송 씨에 대해서 뭐 지역 방송사 사장은 한중 평화의 정신의 무슨 상징으로 얘기하고 네. 아니 이분 우리 그 뭐 동포한테 총뿌리 들이대라고 한 분을 무슨 평화의 상징입니까? 중공군이 우리나라 국군과 국민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요. 거기다가 정일성 노래 부르고 동요제 할 때는 네. 복장이나 노래 방식이 북한하고 똑같아요. 음.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이 도대체 우리나라 한가운데서. 참. 그럼 뭐 극단적으로 네. 정일성이 한중 평화의 상징이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싫어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일제강점기 때 다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그럼 또이라 보면은 그렇죠. 그럼 그거도 더 평화의 태평양 상징인가요? 전쟁이 또 대동아 공영권이고요. 이제 일제 심리 주장에 하면 네. 그다음 일제 그 했을 때 순수히 저항하지 않았던 우리 을사오적이라는 분들도 나름대로 논리가 그거예요. 아. 그 힘이 이렇게 약한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싸우겠다고 해봤자 많은 동포가 피를 흘리니까 네. 그냥 그 뭐 일본하고 식민지 되는 게 낫겠다. 이완용 그럼 더러운 평화 맞네요. 더러운 평화. 그다음에 당시 우리나라 그 국민이 한 2천만 정도 네. 됐다고 그러거든요. 2천만 되는 규모가 하나도 저항도 없이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평화라는 이름, 뭐 한중 우호라고 하면 역사상 지금 말한 역사적 논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화합할 게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네. 용서가 화합은 하되 국가의 정체성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국가 주도로 할 것이냐 국민의 세금으로 할 것이냐 자발적 모금을 할 것이냐 이런 구분을 소위 잘해야 그렇죠. 나라의 어떤 네. 기본이 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북한 이야기로 좀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회담을 계약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정상회담하고 대규모 무기 거래를 할 거다 이렇게 좀 알려졌는데 김정은이 러시아로 직접 방문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존 커비 전략소통 비서관 NSC 미국 네. 말씀도 뭐 무기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네. 얼마 전에 뭐 뉴욕 타임즈에 보도가 됐죠. 네. 그래서 아마 뭐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예. 그렇죠. 이미 이제 소위국 국방장관이 와서 일단 이제 북한하고 네. 국방 사이드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정상회담에 친서를 갖다 줄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아마 4년 반 전에 간 것처럼 이제 아마 블라디보스톡 정도로 가서. 가거나 하는데 그때보다는 김정은이 그 레버리지가 훨씬 커져서 네. 아, 예, 그때는 완전히 어리였는데 지금은 약간 예, 갑질도 완전- 할 것 같아요. 거의 비등비등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잘 아신 바와 같이 때문에 너무 완전히. 러시아가 고전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무기 거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4년 반 전에는 만일 무기 거래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면 러시아의 일방적인 시혜였지만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북한한테 받을 게 별로 없어요. 네. 러시아는 줄 게 첨단 무기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에너지도 있고 식량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래식 특히 저는 포탄이라고 봐요. 재래식 뭐 탱크라든지 대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가서 있는데 그거는 그 러시아가 구태여 북한산 걸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이 155mm 탄이나 또는 소총탄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래요. 아. 국제 가격으로 실제로 몇 배, 10배 가까이 올랐답니다.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것들은 시용 가능하니까 북한도 이제 레버리지를 하나 가지게 됐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 네.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게 러시아와 이제 군사 협력해갖고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정찰 위성 기술, 그다음에 ICBM 재진입 기술, 뭐 이런 핵심 기술을 달라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만일 러시아가 다급해서 준다고 한다면 북한이 소위 5대 전략 무기 기술을 다 가지게 되는 이런 우리로서는 상당히 큰 위협적인 상황에 도달하게 될 텐데 정말 러시아가 줄까요? 저는 뭐 가능성을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아무리 러시아가 다급해도 네. 그 재래식 포탄을 가지고 네. 값이 안 맞잖아요. 아, 거래라고 하는 것은 네. 한 사람이 아주 다급하면 네. 좀 싸게 내놓을 수는 있어요. 네. 매도자고 매수자가 약간의 그런 시장의 불균형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죠. 어느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 제가 봐서 네.
좀 해킹 같은 거로 지금 많은 걸 네. 가져갔다 그러죠. 그 옛날에 이제 소위 연방이 해체됐을 때는 또 다른 경로로 많이 왔고 기술자들 데리고 예. 오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 무기는 뭐 소련과 러시아 베이스로 왔다는 것은 틀림없고요. 그렇죠. 네.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가 그런 데서 잘 좀 통제라고 안 주니까 해킹으로 들어간 네. 거고. 아하. 근데 이제 재래식 포탄으로 가지고 이제 북한한테 지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김정은이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게 뭔가 핵무기 고도화를 1년 앞당기는 것일까 아니면 올 겨울도 다가오고 있는데 네. 식량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는 것인가 따지면 식량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줄 수 있는 거 ICBM 기술을 달라 군사성 달라 이 값이 맞나? 이 값은 나중에 이걸 다 주고 나면 북한이 완전히 나하고는 더 거리할 게 없다고 빠이빠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주려면 걔가 가장 원하는 건 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제가 봐서는 지금 올해 굉장히 역대 최악의 식량난입니다. 네. 근데 올 겨울에 식량난은 가중될 거고 에너지난도 가중될 텐데 아마 식량 에너지 쪽에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다음 무기도 요구는 하겠죠. 근데 뭐 약간의 기술 정도는 줄 수 있지만 네. 정말 러시아가 최고로 귀중하게 생각하는 자기 생명선이라고 하는 기술을 포탄에 넘길까 하는 건 좀 회의적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안했다 이런 보고를 한 적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중러 정상회담이나 연합훈련의 현실화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북러의 뭐 연합훈련이나 또 이런 것들은 이미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리고 푸틴 자체가 지금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범죄자가 돼서 외국도 못 나가는 형편인데 네. 지금 우리 뭐 이렇게 시체 말로 이판사판이에요. 네. 북한도 이판사판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거기 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아주 가벼운 뭐 비행 편대 훈련이니까 가볍게 향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시진핑은 지금 굉장히 자기들이 그쪽에 경제 때문에 지금 뭐 상당히 이렇게 위기예요. 몰려 있고 하여튼 이 디리스킹에 대해서 자기는 아니라고 지금 막 국제사회에 지금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 북중러하고 놀게 되면 네. 완전히 이제는 명분을 그렇죠. 주는 거잖아요. 완전히 왕따 삼형제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계속 미국이 공격하고 하는 소위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라는 게 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게 분명한 네. 원칙인데 지금 중국은 뭐 대만 문제가 있어서 하곤 하지만 중국은 그건 자기 영토니까 네. 그렇게 국제적인 문제를 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렇죠. 러시아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고 있고 네. 북한은 또 힘에 의한 현상 유엔 동시 가입국인데 남북한이 하겠다고 핵무기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개입하는 순간 제가 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네.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악의 삼축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니까 중국의 인센티브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좀 다르다. 네. 네. 그래서 북중로가 이루어지긴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다. 근데 이제 네. 무기 빅딜 이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도 지금 뭐 굉장히 견제라고 대응을 나섰고 우리 정부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네. 자 우리 정부는 그럼 여기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를 직접 지원하거나 하진 않아요. 말은 나왔지만 근데 만약 정말 북한 무기를 러시아가 받으면 우리도 그냥 시쳇말로 그럼 우리도 포탄 우크라이나에 주면서 대응하고 여차하면 뭐 K2나 K9 우리도 줄 거야 하면 북한한테 받는 무기보다 우크라이나에 가는 우리 K2나 K9이 훨씬 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이게 물론 직접 주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좀 블러핑이든 아니면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예, 그게 상당히 저는 유용한 우리 레버리지를 높이는 면에서 네. 사실 이제 국제 간에 그렇습니다. 내 패를 다 까보이면 안 돼요. 그렇죠. 나는 그때는 전략적 모성이 중요한 그렇죠. 겁니다. 네. 줄 듯 말 듯. 절대 말대. 너의 행동에 따라서 상호주의 입각해서 그렇죠. 네가 좋은 행동을 하면 나 좋은 행동하고 그렇죠. 나쁜 행동은 나쁜 행동한다. 근데
북중러가 우리가 특히 좌파 정부들이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너한테 매를 들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아이의 버릇을 그러죠. 고칠 수가 없어요. 뭐 계속 이제 아마 수염 쥐어 뜯어요. 그럼요.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때렸으면 네. 예. 때렸어도 뭐 이렇게 제재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논리라 그건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네. 이런 국제 연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봄에 네. 대통령이 외신하고 네. 인터뷰를 하시면 그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조건을 걸어서 그렇죠. 예. 그때는 고려해 볼 수 있다. 네. 그렇죠. 라는 그거니까 네, 그 당장 조건에 주는 건 아니에요. 요건 그 조건에 이제 북러의 밀착과 그렇죠. 무교계라는 그러면 아니지만 그것도 역시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 그런 조건도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네.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움직이는 거죠. 사실과 상황이 변하면 네. 언제든지 그에 맞춰서 방책이라는 건 네. 조정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북한 러시아가 이렇게 그게 되는 것은 결국 시진핑이 탁 뭐 솔직히 한마디로 하면 푸틴 너하고 놀기는 싫다. 너하고 놀면 네. 내가 적어도 너하고 똑같은 사람 취급은 안 되겠다 해서 무기 거래를 안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처음에는 푸틴도 김정은하고 놀기는 너무 싫은 거죠. 그건 너무 망나간 악동이니까. 네. 그런데 궁여지책으로 쟤하고라도 놀아야 되겠다. 외톨이가 된.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시진핑이 네. 그 둘이 노는데 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 북중러는 좀 어렵다는 게 어렵다. 뭐 추가적인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봅니다. 근데 그동안 야당은 우크라이나 왜 돕냐, 남의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걸로 좀 그렇죠. 이제는 우리 일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진작부터 저는 이런 네.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다시 말해 세계 평화를 깨겠다고 네. 깨고 있고 깨겠다고 네. 공언하는 나라가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래 잠재적 위험성이 제일 높은 게 중국하고 북한인데 저는 네. 늘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는 대만 문제고 대만 문제는 일본과 대한민국의 문제다. 그렇죠. 안전에. 이제 조금씩 대만 문제 나와요. 그럼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버스 안에 이런 데서 아주 폭력배가 시민을 괴롭히면 어떤 네. 여성을 괴롭히면 나머지는 나는 괜찮을 거야. 내일, 다음은 자기 차례입니다. 그렇죠. 내 그래서 차례죠. 그래서 연대가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걸에서 이제 야권에서는 우리가 뭐 한미리 하고 뭐 이렇게 자유세계 연대를 하니까 중국이 어떻게 할 거냐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거를 쓴 적이 있는데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는 비례 관계다. 야권의 주장은 30년간의 한중 수교 이후에 우리가 쭉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한미 동맹이 튼튼하고 한일 관계도 좋고 자유세계 연대가 좋을 때 우리 레버리지는 컸다. 그렇죠. 가장 우리 본질을 훼손을 했던 한미 동맹이 약하고 한일 관계 엉망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나요? 그러니까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그런 대접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홀대나고 지금 보십시오. 얻어 터지고. 완전히 사드 정상화 시켰는데 산불이라는 뭐 완전히 이제 없어진 거죠. 네. 그렇죠. 뭐 산불은 무슨. 그런데 뭐 상관이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중국이 뭐 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단체 관광도 해제했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만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어. 이분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우면 러시아의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면 러시아가 우리한테 매달립니다. 살려주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난이 가까이 하면 그래 우리 엄청나게 좋은 155mm 신상 포탄도 할 수 그렇죠. 있다고 슬쩍 암시를 주면 네. 그래요. 잠깐만. 그 우리 10만 발 주겠다 그러면 그거 난리 나요. 그러니까 러시아 뒤 후방들 박살 나버려요 그냥. 그럼 줘가지고 네. 이들 크리미아 반도 그러니까요. 그쪽에 뻥뻥 뚫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특히 야권에 있어서 북중러에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깨려고 하는 악동들한테 네. 잘해주고 무릎을 굴면 그 악동들이 우리를 좋아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경찰을 멀리하고 범죄자와 가까이 형님 동생하면 얘가 나를 보호해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하고 저거 가까워야 해봐야 되고. 더 뜯겨요. 예, 경찰에도 가깝고 네. 담을 튼튼히 세우고 네. 차라리 경찰하고 형님 동생하면 조폭이 신경 씁니다.
그렇죠. 야야 쟤네를 건들지 마. 그렇지. 아, 쟤들 기다리면 건드렸다가- 전화 한 통하면 형사기동대가 지금 투입된다. 그러면 조폭이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조용히 지나가 그냥. 예. 그리고 먹을 때 돈 내고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하다 못해 네. 늑대가 예. 어디 먹이를 하는데 그 집단이 뭐 양이 됐던 그 중에서 얌전히 있는 거 제일 먼저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막 저항하려고 화음 지르면 그렇죠. 먹을 수는 있는데 아니 먹는 동안 자기 그 에너지가 소모돼 그러니까요. 귀찮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쟤는 나중에 먹고 네. 얌전히 있는 애부터 먹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아. 그 아주 간단한 역사적 사실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야권은 왜곡시킨다. 그렇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군사력 강화는 물론이고 국내 정치 현안에도 개입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북한이 국내 지하 세력에 반대 활동 지령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우리 국민들은 세상이 변했는데 이랬는데 요거 하나 기준은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계속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변화해야 살아갈 수 있고 네, 또 네. 그렇게 변했어요. 북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은 정권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들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대로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대남적화 전략은 불변한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북한을 볼 때 우리가 변했으니까 북한이 변했다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가 최소한 대북에 대한 네. 원칙이나 전략적 원칙적 접근은 불변으로 갖다 놓고 북한이 확실히 변했다는 징후가 우리가 확실히 될 때 우리가 그 원칙을 수정하면 됩니다. 단 그렇죠.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북한을 대하는 전술은 그때 상황에 따라 변경시킬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전술 변화가 아니고 원칙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 몇십 년을 머물러 있고 우리는 가서 이 미스매치가 심해져서 이런 네네. 착취를 일으키는데 북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은 뭐 여러 가지 체계가 복잡한데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북조선 혁명 역량 강화, 3대 혁명 역량 강화라고 하는데 네. 자기들 강화시키기 위해서 핵을 만들고 뭐냐면 대남적화 통일을 하려면 자기들이 군사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네. 네. 남조선 혁명 역량 강화. 계속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나 적개감을 갖지 않도록 계속 무력화시켜 나갑니다. 그다음에 국제적 혁명 역량 강화는 뭐냐면 그건 72년도 김일성 종합대회에서 이야기한 각건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네. 그중에 대표적인 건데 이게 뭐냐면 이 얼굴이 한반도고요. 대한민국이요. 요걸 보아하는 갓이 있습니다. 네. 네. 갓은 바람이 날리죠. 네. 안 날리면 두 개의 끈으로 묶습니다. 아, 한쪽이 네. 한미동맹이고 아. 한쪽이 한일 한일관계. 이것을 둘 중에 하나만 풀어줘도 떨어지니까 다시 했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 이 야권 좌파 진영이 한미 동맹 이슈를 이제 효선이 미선에도 있지만 광우병, 뭐 사드 네. 이렇게까지 계속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영향이 있다. 먹히다가. 점점 이제 안 먹혀. 네. 그다음에, 예. 네. 몇십 년 전에, 십몇 년 전에 비해서 의식도 바뀐 게 옛날에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시간이 갈수록 더 증가. 높아져요. 그걸 왜 그러냐면 우리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네. 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해외를 많이 나가보고 그렇죠. 나가 보면 미국이 뭐 미제 앞잡이 이런 거는 다 엉터리라는 거 몸으로 느껴요. 네. 그게 안 되니까 전에 문재인 정부부터 한일 관계를 일본을 죽창가를 타겟으로 네. 요거는 좀 맥혔거든. 맞겠죠. 근데 요것도 의외로 점점점 없어져서 예. 이제는 후쿠시마 옛날에 생각하면요 비교적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었지만 네. 광우병이 어떻게 먹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훨씬 적대감과 그 비호감이 많은 일본 이슈인데 한일의 이슈인데 후쿠시마에게 안 먹히잖아요. 옛날엔 뇌송송하고 요번엔 같으면 내 몸이 방사능으로 타올라요 그러니까. 그랬을 텐데 네. 지금은 그런 거는까지는 아니에요. 그게 그쵸. 이제 제가 보니까 개방의 힘이고 소통의 힘이고 우리 국민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세상을 향해서 많이 나가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GDP의 통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다 보니까 네. 가장 대개방성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저런 게 안 먹혀. 그리고 요새 특히 이제 젊은 세대가 해야 먹히는데 젊은 세대들은 일본 여행 많이 가보고 너무 많이 가요. 너무 많이 가서 문제를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요. 그러니까 또 일본 젊은이도 많이 오죠. 네, 많이 그러니까 우리
이 80년대 운동권식으로 이야기를 해봤자 네. 젊은 사람들 귀에는 안 들어와요. 근데 그렇죠. 운동권 분들은 아직도 반일. 그리고 북한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자 헬로윈 야 해 하면 가서 북한이 내리는 똑같은 구호 내세우고 퇴진이 해결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번에 후쿠시마도 거의 똑같아요. 맞습니다. 일본 대사관 점거래가 점거해버리고. 네, 네. 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아직도 반일 친북.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에 그만큼 이제 포용성이나 다양성이나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게 커져서 잘 안 네. 먹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 당의 일부 네. 그런 분들은 그래서 홍범도 군대 이야기하잖아요. 군대는 다릅니다. 군이 추구하는 가치는 네. 전투의 현장에서 네. 그 북한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 침략을 하면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네. 거기서 뭐 이념적 다양성 뭐 스펙트럼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이 다 죽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념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다양하고 이렇게 살실 수 있도록 네. 우리는 피하 구분이 명확한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은 다양성 세계로 살아도 우리 군은 이분법적 세계에서 다양성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범도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을 우리 국민들은 자기 사는 세계가 군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착시 현상이거든요. 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군은 달라야 한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홍범도 또 돌아왔네요. 네.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 얘기 한두 개만 네. 해보시죠. 네, 네, 네. 그 이제 뭐 지금 보면 이 이재명 대표가 네. 뭐 자기 지금 뭐 온갖 비리 의혹에 다 뭐 영장이 오네. 그 다음에 검찰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예. 갑자기 뜬금없이 단식을 하세요. 단식을 하는데 왜 하는지도 국민들은 잘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단식도 희한해요. 저는 출퇴근 단식은 본 적이 없는데 출퇴근으로 단식을 하시고 예. 이게 좀 뭐 그 웰빙 단식이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간헐적 단식이다. 방탄 단식이다. 별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이재명 대표의 이 행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분이 네. 아마 이제 우리 정치 역사상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국가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난 뒤에 아주 가장 독특한 분이었다. 뭐 왜 독특한지는 제가 한참 설명 안 해도 아실 네. 거고. 네. 근데 이제 이 도덕적이나 이런 문제는 네. 이재명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은행에서 많은 바람직하지 못하는 걸 네. 보여주신 거 언급할 거 없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정치 전략적인 면에서는 네. 득점을 노리는 방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최근에는 정치 이 득점 면에서도 네. 굉장히 이 불리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방법들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분이 이제는 마지막에 몰려서 좀 자기 냉철한 정치 정략가로서의 기능도 조금 훼손되지 않았느냐 보고 어떤 멘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계산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이런 냉철한 특실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뭐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 이재명 대표의 노선에 대해서. 근데 일부 또 뭐 공동 운명체가 그러니까요. 될 수밖에 네. 없는 정치적인 네. 그런 이해관계에 걸린 분들은 일단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또 이제 윤 정부의 최근 행보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국립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뭔가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그것도 이제 뭐 논리적으로 왜 말이 되지 않느냐는 거 제가 뭐 구태여 네. 이야기할 수 없고 그리고 대통령은 내후 하여튼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잖아요. 내후 외란의 죄를 그러니까 우선 법적으로도 안 맞고 네. 국민 정서도 안 맞는 행위인데 저런 네. 극단적인 용어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분리할 때 네.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독재 국가가 네. 분리할 때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그렇죠. 싸움을 벌리잖아요. 그렇죠. 싸움을 하면 단결합니다. 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네. 치고박도 야 제가 저 군생활 했으니까 네. 야 A 소대 B 소대 오늘 그 내가 막걸리 한 통 낼 테니까 축구해. 그렇죠. 그러면 단결합니다. 응원도 하고.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개딸들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도 강도도 약해지고 숫자도 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네. 싸움을 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싸우는 데는 친명 빈명이 없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 약해진 리더십을 어. 좀 강화시키고 네. 자기 방탄 리스크를 음. 대윤 전투로 이렇게 프레임을 돌리기 위한 네. 뭐 그런 목적이라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최근에 이제 국방 라인 교체설이 나오고 네. 또 뭐 일부에서 의원님 함화편까지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그 국방 분야 가장 어떤 과제가 있는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네. 주십시오. 뭐 이 자리에서 뭐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정섭 지금 현 장관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장관을 해오셨는데 네, 뭐 최근에 네, 조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건 네. 때문에 좀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뭐 장관께서 뭐 전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부 나오는 이야기는 그거는 뭐 좀 사실과 다른 네. 그 이 장관님의 어떤 최근의 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별로 잘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네. 평가를 하는 측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네. 보고 있고 이정숙 장관께서 리더십을 잘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는 또 여당으로서 잘 또 이정숙 장관을 도와주면 아. 우리 정부 여당이 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가면 네. 뭐 곧 돌파가 될 거고 뭐 이 장관 리더 잘 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신원식 의원님과 함께한 정치펀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